방에서는 심한 약속 냄새가 났다. 종기투성이인 여자의 몸에 경호가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옷은 피고름과 오줌에 절어 있었으며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이상한 스님 경어.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이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계율을 어겼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정말 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타락한 땡추인가? 경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묘하게도 아무도 그를 욕하지 못했다. 제2장 파괴 혹은 자유. 깨달음 이후 경호의 행보는 당시의 불교계 기준으로는 충격이었다. 선사라면 마땅히 계율을 지켜야 한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여색을 멀리한다. 위엄을 갖춘다. 경호는 그 모든 것을 어겼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다. 어느 날 경호가 술집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셨다. 앞에 앉은 사람이 물었다. 스님이 어찌 술을 드십니까? 경호가 대답했다. 시주님이 보시기에 술이 나를 마시는 것 같소이까?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소이까? 또 어느 날은 고깃집 앞을 지나다 들어가 앉았다. 제자가 당황해서 말했다. 스님, 여기는 곡차 한 잔 먹고 싶구나. 또 다른 자리에서 경호가 말했다. 배고프다. 밥 먹자. 그게 전부였다. 경호의 파괴는 방종이 아니었다. 계율이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인데 마음이 이미 다스려진 사람에게 도구가 무슨 소용인가? 물론 이 논리를 아무에게나 쓸 수는 없다. 경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다. 제3장 가나선풍의 진작. 파괴를 했다. 기행을 일삼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호는 쉬지 않았다. 전국의 절을 돌며 선풍을 일으켰다. 죽어가던 가나선의 맥을 되살렸다. 가는 곳마다 납자들이 모여들었다. 제대로 된 선사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던 스님들이 경호 앞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공부를 했다.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호가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한 손에 술잔, 다른 한 손에 화두. 그게 경호였다. 제4장 스승과 제자. 그 무렵 경호 곁에는 늘 만공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만공은 14살 행자였다. 이름도 아직 도암이었다. 경호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뭔가 있다는 것을, 보통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스승은 가르치지 않았다. 반대로 던졌다. 화두를 던지고 등을 밀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뒀다. 만공은 받았다. 넘어지고 깨지고 헤매고 다시 일어났다. 훗날 만공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경호의 법맥을 잇는 대선사가 된다. 경호의 제자 중 후대에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만공, 해월, 수월 등 그리고 멀게는 오대산 월정사의 하남. 이들만으로도 경호의 선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부서진 그릇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멀리 흐르고 퍼져나갔다. 제5장 해인사 그리고 열흘간의 동거. 1899년 54세 무렵에 경호는 해인사에 머물렀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을 품은 절이다. 한국 불교의 중심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은 곳. 경호는 그곳에서 조실 자리에 앉았다. 조실이란 절의 최고 어른이다. 대중이 가장 존경하는 자리. 그런 경호에게 어느 날 일이 생겼다. 어느 겨울날 눈발이 무섭게 날리는 저녁.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경호가 발견했다. 경호는 여인을 업고 해인사까지 왔다. 아무도 모르게 시자 만공을 불렀다. 공양은 겸상으로 가져오되 아무도 내 방에 들이지 말게. 그날부터 만공은 스님의 방문 앞을 지켰다. 열흘이 되자 만공은 방문을 두드렸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에서는 심한 약속 냄새가 났다. 종기투성이인 여자의 몸에 스님이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여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다. 옷은 피고름과 오줌에 절어 있었으며 살이 썩는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어서 도저히 코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스승은 그녀를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조실방을 도망치듯 물러나와서 만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병에 걸려 썩어 문드러진 여인과 열흘 이상이나 한 방에서 지내면서 손수 밥을 먹여주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닦아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기에다가 한겨울에 병든 여인을 내보내야 한다니. 그냥 두었으면 했지만 대중의 눈과 입이 너무 무서웠다. 만공이 간곡하게 말했다. 스님, 여인을 들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중이 쑥덕이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경호가 대답했다. 내일 새벽에 자네가 이 여인을 산문 어귀까지 바래다 주게. 이튿날 새벽 만공이 가니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면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스님이 주었는지 보통의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여인을 산문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다. 여인을 보내면서 만공은 죽노릇하는 것이 슬펐다. 대중의 입과 눈이 무서워서 한겨울에 병든 여인을 사지로 내보내다니 이것이 과연 할 짓인가. 제6장 그냥 사라지다. 1900년대 초 경어는 달라졌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변 사람들은 느꼈다. 스님이 멀리 가려 한다는 것을. 1905년 무렵 경어는 호련히 북쪽으로 떠났다. 제자들에게 말도 없이, 어디로 간다는 행선지도 없이 그냥 동네 마실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횡하니 그냥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어는 평안도 강계 깊은 산골에 숨어들었다. 승복을 벗고 세속의 옷을 입었다. 이름도 박난주로 바꿨다. 김탁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며 서당을 열어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조선 최고의 선사가 시골 훈장이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아무도 모른다. 경호 자신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유배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자유였는지. 제7장 마지막 가는 길. 1912년 함경도 갑산 어느 산골에서 박난주라는 이름의 노인이 죽었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그가 경호였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경어가 경어했다고. 태어날 때도 조용히 왔고 깨달을 때도 혼자였고 사라질 때도 말이 없었다. 그게 경어였다. 경어의 입적 소식을 들은 제자 만공과 해월은 갑산 난덕산으로 갔다. 가서 넓은 산 빈터에서 전통 불교 다비식을 행했다. 제8장 부서진 그릇이 더 잘 넘쳐오른다. 경어성우가 죽고 100년도 훨씬 넘게 지났다. 오늘날 한국 가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다 가나선 수행법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가나선 전통을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어느 선원에서든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앉아 있다면 그 흐름의 시작에는 경어가 있다. 경어가 이 기적을 만든 장본인이다. 경어는 근현대 한국선의 개창자이며 지금에 와서도 한국선은 여전히 경어의 영향 아래 전개되고 있다. 그는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계율을 깼다. 마지막엔 스님이기를 그만뒀다. 그래서 어쨌다고. 경어가 없었으면 현대 한국 불교도 한국 선불교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그를 한국 근현대선의 첫 새벽을 연 혁명가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다른 이는 그를 힐난하기를
단지 능숙한 변제로 마설을 뿌리고 다닐 뿐이니 총림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폭풍우 같은 성격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국 가나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서진 그릇이 더 잘 흘러넘친다는 말이 있다. 경호를 보면 그 말이 이해된다.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그런 폭풍우 같은 선사가 우리나라에 다시 나타나기를.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선불교의 달마라고 회자되는 경허선사 이야기입니다.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죽기 살기로 경원은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순간 터졌다. 깨친 경원은 경계를 넘어섰고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장 사라지는 것들. 조선이 기울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양 배들이 호시탐탐 해안을 기웃거렸고 안에서는 양반들이 서로를 잡아먹느라 바빴다. 그 혼란 속에서 불교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불교를 탄압했다. 500년 동안 무자비하게 눌렀다. 스님들은 도성 안에 발도 못 붙이던 데다가 8천민 중에 하나였던 승려는 핍박을 피해 산속 깊이 숨어들었다. 그러다가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선의 맥이 가늘어지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 된 것이다. 길고 긴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선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던 그 순간 한 아이가 절에 들어갔다. 제2장 9살 소년의 출가. 1849년 전라도 어느 마을. 아이의 이름은 송동욱.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불심이 깊은 여인이었다. 가난했지만 품위가 있는 집안이었다. 동욱이 9살 되던 해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절로 향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9살짜리를 절에 맡기다니. 하지만 그 시절엔 그랬다. 집에 두면 굶겨 죽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나 혹은 아이가 비범하다 싶으면 절로 보냈다. 동욱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경기도 관악산 청계사. 개어 스님은 이 아이를 보자마자 눈치챘다.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빛이 맑은데 말다 못해 아이의 내면에 뭔가 타오르는 것이 있었다. 산길을 내려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자 어린 동욱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동욱은 그날부터 송동욱이 아니었다. 경호라는 법명을 받았다. 거울처럼 빈 마음, 텅 빈 거울. 겨우 9살짜리한테 경호라니 이름치고 굉장한 이름이었다. 새벽이면 도량을 쓸었고 지나가는 스님들이 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동승경호의 절집 생활이 시작됐다. 제3장 스님계 엄친아. 경호는 불경을 보면 한 번 읽고 바로 외웠다. 2번 읽으면 완벽히 이해했다. 스님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0살, 11살, 12살, 13살. 세월이 흐를수록 경호는 성장했고 공부는 더 깊어졌다. 14살에 스승 계어가 속세로 돌아가면서 경호는 계어의 청거로 계룡산 동학사 만화화상을 찾아갔다.
경호는 새 스승인 만화 밑에서 강원에서 9년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9년 후 경호는 약관 23세로 강백이 되는데 절집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동학사의 젊은 학생 경호의 강의를 들으러 승려와 불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 불경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는 소문이 퍼졌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호는 이미 스타였다. 젊고 똑똑하고 앞길이 탄탄하니 이대로 가면 조선 최고의 교학 강사, 최고의 학생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 분명했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제사장 호열자가 휩쓸다. 1879년 경호 나이 31. 그해 조선에 호열자가 돌았다. 요즘이야 치료가 되지만 그 시절 호열자는 재앙이었다. 걸리면 하루 이틀 만에 죽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 그 무렵 경호는 옛 은사 계열을 찾아 길을 나섰다. 천한 인근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가가던 경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고약한 냄새가 먼저 다가왔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어떤 집은 마당에, 어떤 집은 방 안에.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를 모습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호열자가 휩쓸고 간 마을이었다. 경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 여기에 살았을 사람들,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내일을 걱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다니. 경호는 자탄했다. 나는 불경을 줄줄 외운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생사의 절박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력함을 느낀 경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동학사로 돌아왔다. 제5장 면벽수행. 동학사로 돌아온 경호는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공양을 들고 와서는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경호는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동학사 대중들이 모여서 걱정했다. 강사 스님이 왜 저러나 수군거렸다. 경호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전에는 이해하기 위해 읽었다. 이번에는 살기 위해 읽었다.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고 그렇게 허무하다면 대체 무엇이 남는 것인가? 수천 권의 불경을 외우는 이 머릿속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몇 달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경호의 방문이 열렸다. 제6장 깨달음. 경호는 방 안에서 경전을 읽은 것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말, 논리로는 풀 수 없는 물음, 화두에 매달렸다.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 경호는 화두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뭔가가 터졌다. 무엇이 터진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깨달음의 당체는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호 자신이 훗날 이렇게 표현했다. 텅 빈 곳에서 텅 빈 것도 없어졌다. 방에서 나온 경호는 달라졌다. 표정이 달라진 것도 말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달라진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았다. 경호가 무언가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경계 이쪽과 저쪽을 넘나든다는 것을. 경호는 그때 34살이었다. 제7장 폐허에서 시작하다.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경호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선의 선불교는 허물어진 집 같았다. 기둥만 남고 지붕이 없는 집.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공부들. 경호가 보기에 제대로 된 선사가 없었다. 물어볼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 경호는 혼자 유력했다. 전국을 떠돌며 선법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 절에 머물다가 떠나고 또 다른 절에서 또 다른 대중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경호는 선풍을 일으켰다.
참선을 권하고 화두를 던졌다. 공부가 살아있어야 한다. 외운 것을 반복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경호의 말은 직접적이고 대담하고 거칠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스님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진짜를 갈망하던 불승들은 경호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 훗날 경호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될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만공. 빈 것을 가득 채운다는 이름. 스승의 이름은 경호. 텅 빈 거울이었고 제자의 이름은 만공. 가득 찬 빈 것이었다. 어울리는 사제지간이었다. 제8장 전편을 마치며 경호는 30살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 콜레라에 걸린 마을을 지나다가 사람의 목숨이 들어마시고 내쉬는 한 호흡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크게 발심한 그는 동학사의 방 한 칸에 들어앉아서는 예전의 자기를 격파한 다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 경호의 이야기는 깨닫기 전보다 깨닫고 난 뒤의 이야기가 더 기묘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놀랍다. 그는 술을 마셨다. 고기를 먹었다. 광녀와 동침하고 계율을 깼다. 그리고 호련히 잠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어가던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었고 직접 토대를 태동하였으며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선을 구축했고 마침내 현대 한국 불교가 존재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선불교의 달마라고 회자되는 경호선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